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024년 갑진년을 목전에 두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내년은 갑진년, 즉 청룡의 해인데요. 청룡의 여의주가 될 주식은 무엇인지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용처럼 승천할 섹터와 종목 이분과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염승환 이사보다는 염불리로 더 네. 유명하신데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이 참 또 이렇게 지나갔는데 24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올해는 작년에 최악을 좀 지나서 올해 증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중간에 부침은 있었지만 근데 내년도 시장도 좀 기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또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24년도 잘 준비하신다면 또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싶고 오늘 또 방송에서 제가 그런 좀 힌트들 많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에서 힌트들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시간 동안 꼭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돌아보는 2023년 주식시장, 이사님께서는 올 한 해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올해 정말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작년 연말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증시 좋을 거라고 보신 분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상고 시장이 열렸죠. 그러니까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좋았고요. 또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을 했을 때 다들 또 악몽이 시작되나 했는데 오히려 그게 호재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유동성이 또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당시에 빅테크주들이 또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고 또 그걸 또 촉발시켰던 게 올해 이걸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AI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섰죠. 그래서 그 AI가 이끄는 미국 증시 또 근데 한국은 상반기에 AI보다는 2차 전지가 또 이끄는 그런 시장이 상반기에 또 펼쳐졌던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예상과 다르게 상반기는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 펼쳐졌는데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물론 11월 달은 증시가 다시 좋아졌지만 8, 9, 10월 달 장세는 일단 미국의 금리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갔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과 다른 금리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바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코스피도 2250까지 좀 빠지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월 들어서 다시 금리가 낮아지고 실제 이제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또 선언을 했죠. 이제 금리 인하 이제 뭐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고금리 영향이 완화되면서 또 12월 증시는 그렇게 11월부터는 좀 증시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상반기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가 좋았다면 하반기에 확실히 그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이끄는 그런 좀 극명한 대립된 장세가 상반기 하반기에 펼쳐지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뭐 상고, 여름에 잠깐 저점 찍었고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연말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게 새내기주들의 활약입니다. 어떤 종목들은 바로 다시 폭락하고 어떤 종목들은 좀 폭등을 연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IPO주 내에서도 정말 뭐 실적이 동일하게 부진한데도 어떤 친구는 잘 나가고 어떤 친구는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극명하게 갈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신규 상장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22년도가 특히 안 좋았죠. 22년도에 IPO 시장이 정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증시도 안 좋았지만 LG엔솔 상장하고 나서 정말 뭐 너무나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지만 23년도에는 이제 유동성도 좀 괜찮았고 또 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일단 이제 성장주 특히 이제 IPO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한참 또 성장할 때 상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들 열광을 했고 특히 올해 보면 로봇 섹터들 뭐 올해 뭐 두산 로보틱스도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이 성장의 대표주자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안 좋을 때 상장을 했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고 또 최근에 LS 머티리얼즈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장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뭐 그게 실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수급으로 좀 올라가는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중간에 조금 아쉬웠던 게 파두란 기업이죠. 맞아요. 그걸 그 기업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기대가 많고 상장은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3억. 예. 네. 그래서 이게 동네 편의점보다 못하다 막 그런 얘기도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장 기업인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정말 IPO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런 얘기도 돌았지만 그래서 그때 한 번에 좀 위기는 있었어요. 아 다시 IPO가 좀 식나 그런 좀 위기가 있었지만 그냥 파도로 끝나버렸어요. 예, 다행히 좀 파도 이슈로 끝나버렸고 그 후에 상장했던 기업들로 계속 자금들이 몰리면서 올라갔는데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네. 이틀 만에 고점에서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가는 것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이게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야 나도 진짜 신규 상장한 기업 초기에 잘만 잡으면 순식간에 2배, 3배 먹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블루엠텍 같이 이렇게 만약에 또 고점에서 내가 잘못 들어가면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게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리스크 중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 기업들은 일단 펀더멘탈 대비 되게 많이 올라가요 주가들이. 그러니까 가치 평가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에 좀 취하지 마시고 공모준 하시되 신규 상장 기업들은 흔히 좀 그런 표현하거든요. 선수들의 영역이다. 주식 정말 좀 경험 많고 근데 초보 투자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모주 정도로만 좀 저는 신규 상장주들은 초보 투자분들은 하셨으면 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리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2023년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엔화 등 통화 외환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코멘트 받고 싶어요. 네, 외환 시장도 사실 이제 너무 달러가 또 강했어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꺾이고 있지만 22년도도 킹 달러였고 23년에도 그 하반기 들어서는 달러가 강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미국도 좋았지만 뭐 중국이 리오프닝도 했잖아요. 유럽도 좋아지고 그래서 좀 많은 국가들이 좀 딜을 따라서 좋아지면서 달러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중국 부동산 또 리스크가 터져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약하게 갔죠. 유럽은 보통 중국이 안 좋으면요 유럽이 같이 안 좋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유로화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엔화도 좀 강세 보이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엔화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계속 그냥 돈을 풀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통화가 하반기에 예상보다 훨씬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 경기는 훨씬 더 좋았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예상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다만 이 달러 강세가 연말 들어서는 좀 힘이 좀 빠진 게 미국의 긴축이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 그 미국과 글로벌 경기 간의 이런 격차, 그거 하나랑 또 한 가지가 미국의 금리 정책이거든요. 근데 금리 정책이 일단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달러는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꺾여버렸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달러가 좀 예상보다는 좀 강했고 다른 통화들이 좀 약하긴 했지만 마무리 국면에선 그 미국의 금리가 꺾이면서 달러 강세가 약간 좀 제어되는 흐름으로 올해 외환 시장은 좀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환율이 올해 굉장히 좀 높았잖아요. 네. 1,350원. 그러나 연말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가면서 다시 1,200원대로 좀 내려서고 있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높은 금리의 그 어떤 이제 높은 레벨의 환율이 유지되는 건 어쨌든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들이 아직은 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높은 어떤 그 달러 가치가 결국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예전보다 좀 높은 레벨을 유지하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 여쭤봐야죠.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금값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최근에 엄청 치솟았고 앞으로 2024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금하고 이제 비트코인도 결국 그 물가하고 금리에 영향받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꺾이고 금리가 꺾이니까 이미 뭐 FOMC 열리기 전부터 뭐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이 이미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금은 사상 최고가를 네. 한번 넘어갔고 또 전쟁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적어도 내년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라 저는 금이나 비트코인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선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은 아마 성과를 내기는 저는 좀 쉽진 않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주식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은 주식이 조금 더 매력적인 해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2023년 뜨거웠던 섹터 제 기억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고요. 반도체도 반짝 강했었고 AI, 로봇, 초전도체 네. 네,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는 그중에 어떤 섹터 조금 더 눈여겨보셨을까요?
일단 뭐 누가 뭐래도 상반기에 정말 2차 전지 네. 말고는 뭐 얘기를 안 꺼낼 수도 없고, 근데 2차 전지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기쁨도 줬지만 지금 하반기엔 고통을 많이 안겨준 또 섹터가 돼서 좀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것 같고, 이렇게 역대급 포모는 처음 봤어요. 정말 2차 전지에 너무 쏠려가지고 2차 전지 7월달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힘들었고,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불과 한 몇 달 만에 이 상황이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은 또 힘들고, 안 갖고 다른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던 것처럼, 올해는 이 포모 현상이 그 섹터별로 너무 좀 심했던 그런 좀 한 해였던 것 같고, 2차 전지 말고도 좀 기억에 남는 건 엔터주들. 네. 올해 정말 놀라운 게 앨범이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는데 정말 역대급의 앨범 판매가 나오면서 뭐 SM도 그렇고 YG엔터, 뭐 하이브, JYP 엔터까지 좀 좋은 성과를 냈는데, 역시 이것도 아쉽게도 하반기엔 조금 성장이 둔화되면서 좀 빠졌던 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로봇 투자한다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로봇이 시장의 전면에 드러났다는 게 굉장히 또 새로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고, 역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가장 주도주는 결국 챗 GPT 관련된 AI, 뭐 우리나라에서 HBM 관련주라 그러죠. 네.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한 6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도 여전히 그 주가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섹터로는 역시 AI,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또 루닛을 중심으로 한 의료 AI, 이런 기업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 해가 아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업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마약 스캔들이라든지 중국 공동구매 감소,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이슈 등이 있었는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앨범 판매 너무나도 좋았지만 사실 연말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네, 분위기였었잖아요. SM 같은 경우도 고가 찍었다가 다시 밀리고. 그렇다면 2024년 엔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2024년도는 그래도 하반기는 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블랙핑크가 전원 재계약을 했잖아요. 갑자기, 네, 그룹을. 네. 다행히 어쨌든 굉장히 다행이죠. 네, 근데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기획사들한테도 왜 호재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IP를 갖고 있는 그 아티스트잖아요. 블랙핑크가 없는 YG엔터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 공백을 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JYP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는 다행히 BTS랑 일찍 재계약했지만 만약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안 됐으면 다른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지금 이 주력 연예인들이 저 블랙핑크처럼 재계약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섹터 전체를 할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블랙핑크가 재계약된 거는 엔터주의 바닥을 다지는데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엔터주는 좀 바닥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엔터주가 내년에 대한 좀 의문부는 뭐냐면, 올해 앨범 판매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 자동차도 똑같은 게 너무 좋으면 다음 해를 걱정을 해요. 올해보다 좋아야 되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네, 우려는 맞아요.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애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앨범 판매가 내년에 더 좋을까? 이거를 계속 의심해요, 지금 시장. 그러니까 요즘에 주가 잘 안 가는 게, 거기다 중국인들이 원래 우리나라 앨범 공동 구매 되게 많이 했는데, 지난 9월인가 10월 데이터를 보니까 앨범 공동 구매가 마이너스 90%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네. 뭔가 문제가 지금 생긴 거죠. 이유는 모르는데 왜 중국이 안 살까? 이것도 이제 어쨌든 노이즈가 되다 보니까 엔터주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은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는 바닥 찍었다고 보지만, 오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앨범 판매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매달 체크하는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성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현지 걸그룹이죠. 지금 이제 그 JYP 엔터도 올해 연말에 아마 이제 데뷔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V차였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그리고 지금 하이브가 내년 초로 아마 준비하고 있는데, 이 그룹들이 정말 잘해줘야 돼요. 이 그룹들이 현지화했는데 성공을 하면 엔터주 전체적으로 또 레벨업 하겠죠. 이제 현지 걸그룹까지도 성공하는구나. 근데 이게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는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JYP의 V차가 네. 얼마나 미국에서 성공을 할지가, 그게 이제 결국엔 내년도 농사를 좀 결정지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2차 전지를 빼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왔을 때 2차 전지 갑작스럽게 KB에서 인버스 ETF 나왔어요. 네.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거의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씩 났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이미 충분히 나왔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
그 배터리가 사실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돼지 있잖아요. 돈육하고 네. 배터리예요. 사실 대표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가격들이 다 떨어진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중국발 공급 과잉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저는 좀 호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 좀 완화되면 당연히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양극재 주가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배터리 섹터가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은 좀 시간은 이르지만 내년 2분기 아니면 3분기 경에는 배터리 업황은 좀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저점은 지금 아직 저점은 완벽하게 뭐 무조건 나왔다는 아닌데 1분기 경이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에 대한 기대감 남아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를 좀 굳이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번에 우려 왜곡 집단 발표됐잖아요. 거기서 답지 줬잖아요. 정확하게 분리막 전에 괜찮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실제 왜냐하면 그 분리막과 전액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해야만 보조금을 받습니다. 중국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리막과 전액 회사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큰 수혜를 저는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만약에 새롭게 투자하신 분이라면 미국의 정책에 맞서서 아마 그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배터리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힘드셔도 좀 버티시면 지금보다는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 연말인데 좀 걱정되는 거는 그 양도차익 과세가 네, 해결이 네. 안 됐잖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2차전지 올해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2차전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매물 폭탄이 나올 네. 수도. 그래서 이미 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그 추경호부총리 언급 이후로 주가 연일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세금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연말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걸 좀 잘 이겨내시면 내년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왜 밈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 에코프로 없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딱 어느 순간부터는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 그룹주 혹은 포스코 그룹주 갖고 계신 분 이렇게 나뉘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2023년도에는 어떤 그룹주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정 그룹이 되게 강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뭐 가장 셌고 그다음 뭐 포스코 홀딩스가 어쨌든 대표 기업인데 포스코 뭐 퓨처엠 뭐 당연히 2차 전지인데 사실 포스코 DX는 2차 전지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냥 같이 가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룹에 섞여 있었고 또 한 축이 제가 기억나는 건 LS 그룹. LS 그룹도 정말 뜨거웠죠. 뭐 네. LS 머티리얼즈라든가 뭐 아니면은 LS 일렉트릭 그 지주회사 LS도 제가 저는 상한가 간 거 처음 봤거든요. 올해 아마 상한가 한번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게 이제 배터리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2차 전지랑 연결이 됐던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그룹들 있잖아요. 이쪽이 뜨거웠고 또 2차 전지 쪽에서 뭐 코스모 신소재 그룹이라든가 이쪽도 되게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배터리 쪽과 관련된 쪽은 그룹을 아예 묶어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것 같고 그쪽과 좀 연관되지 않았던 그룹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외받죠. 그러니까 뭐 소외됐었던. 지주사 보면 뭐 LG도 못 갔고 SK도 좀 답답했고 CJ라든가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지주사는 오히려 철저하게 좀 소외를 받는 그런 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여기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바이오, 뭐 중입자 치료도 한번 반짝했었고요. 그리고 뭐 유전자 가위 또 있었는데 비만 체류제 이야기를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랄일리발, 위고비. 우리 시장 역시도 내년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점쳐진다면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헬스케어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우리 이사님께서는 2023년과 2024년도가 좀 다를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23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거의 게임 체인저 같아요. 이게 비만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굉장히 그런 쪽으로 확장성이 있어서 일단 이미 스타트를 끊었고 거기서 또 확장되는 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바이오 쪽도 내년에 당연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다만 이제 바이오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바이오 좋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분위기들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 말씀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내가 이해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그 섹터가 좋아도 본인 스스로 먼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HBM을 모르고 나는 HBM주에 투자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내가 GLP라 그러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 이걸 내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뭐 위급이 잘 되니까 해야지. 이거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는 하고 있는데 바이오가 내년에 한 축을 담당할 거는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면 아예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바이오면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제가 이제 강연회 같은 걸 많이 다니다 보면 바이오주들 물어보신 분들 대부분이 근데 제가 놀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렇게 많이 갖고 가시더라고요. 강연회 갈 때마다 한 이유가 번씩.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기업을 이렇게 다들 무거운데. 좋아하실까? 네. 주가는 거의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CDMO 하잖아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1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CDMO 투자도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건 이런 위고비라든가 이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한국 기업들이 그걸 위탁 생산까지 해주면 한 단계 레벨업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비만 치료제는 아직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관전 포인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CDMO 기업들이 이런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정말 큰 회사의 제품들을 수주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바이오 말씀드렸지만 헬스케어 쪽은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도 많은데 내년도에도 계속 좋을 건 피부 미용 의료기기 미용기기, 네. 그쪽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시대에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우리 한국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원택의 그 제품도 보면은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제품보다 이게 효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한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렇게 지금 이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출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한국 제품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점점 뭐 전 세계가 다 고령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젊어지고 싶은 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은 내년에 이어지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중국 쪽은 좋은 건 알지만 의외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브라질이 전 세계 2등이더라고요. 브라질이요? 네, 미용 시장 2위가 브라질이에요. 수요가요 아니면은 수요가 네, 시장 규모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 이 성형 수술도 굉장히 많고 브라질에서요. 네, 브라질이 2등입니다. 미국이 1위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무서운데. 그래서 브라질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성과 나는 기업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정말 많은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내년에 고려해야 할 변수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2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는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이에 당일에 뉴욕 3대 지수 1%대의 강세를 연출하고 국채 수익률은 바로 밀렸는데요. 사실 가을 즈음만 하더라도 미 국채 장단기 할 거 없이 좀 치솟았거든요. 내년에도 채권 시장 변동성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채권 시장 올해 변동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작년에 4%였던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그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했을 때 3%대까지 초반까지 급락했다가 이게 5%까지 터치했잖아요. 다시 지금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시간에 14%를 또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각을 왔다 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만큼의 변동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채권 금리 고점이 이미 형성됐죠. 그래서 다시 5%가 갈 일은 없는 것 같고 결국 이제 4% 내외에서 여기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뭐 디스인플레이션도 시작이 된 데다가 연준 의장까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금리가 뭐 어쨌든 계속 오른다 이거보다도 4% 내외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안정적인 저는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게 3% 중반이나 초반까지는 아직은 좀 가기 어려운 게 적어도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일단 연준의 전망에 의하면은 4.75에서 4.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3% 중반까지 가면은 이게 어쨌든 시장이 또 너무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리 뭐 미국의 국채 금리 수준은 뭐 4% 내외 정도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로 계속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채권 시장 변동성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큼의 변동폭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는 파월의 입에 주목해서 내년 금리 인하 3번 정도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3월로 기대했다가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한 5월경에 할 것 같아요. 5월이요? 5월이나 왜냐하면 이제 이번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도 더 좀 확신을 했고 그리고 원래 데이터를 봐도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평균적으로 10개월 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올해 7월에 금리 인상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7월부터 10개월 지나면 내년 5월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일단 내년 5월이면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FOMC 회의 결과도 보니까 미국의 근원 물가가 아마 내년 한 2분기 정도에는 2%대로 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뭐 5월 아니면 늦어도 6월경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일단 상반기경에 한 번, 하반기에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할 것 같고 근데 시장은 3번보다는 한 4번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4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좀 시장은 좀 조금 앞서가는데 다만 뭐 3번이든 4번이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분명한 거는 금리 인하를 연준이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9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이 또 내심 뭐 금리 인하 기대를 하면 연준장이 뭐라고 그랬죠? 꿈도 꾸지 마라.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계속 강하게 멘트를 날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금리 인하 논의했다. 바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시원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뭐 3번, 4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드디어 지난 거의 한 2년이죠. 2년 동안의 긴축이 끝나고 3년 만에 이제 완화 기조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도 인하 시점 언제쯤 미국보다 좀 앞설까요? 아니면 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까요? 한 달 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3.5고 미국은 5.5예요. 네. 2%나 차이가 네. 나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원래 먼저 인상을 했지만 금리 인하는 좀 늦게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격차가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는데 여기서 굳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FOMC에서 내년 뭐 예를 들면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 후에 아마 내년 7월에 금통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7월경에 한번 금리 인하를 하고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내년에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물가 목표가 2.6%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3.5니까 한 3번 낮추면은 그 기준금리가 2.75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얼추 맞춰지거든요. 금리와 물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하반기에 한 3번 정도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한 3번 정도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도 궁금해요. 이번에도 같은 흐름을 보일까요? 이게 금리 인하는 어쨌든 호재는 맞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금리 인하했을 때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주식시장이 당연히 좋은데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건 뭐냐면은 금리 인하 이유가 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는 목적은 뭐냐면 파웰 의장의 이제 연설을 딱 보면은 물가 때문이에요. 네. 물가가 생각보다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 걱정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을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교롭게 또 최근에 FOMC 전에 유가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 위원들한테 더 자극을 줬을 것 같아요. 아, 물가는 이제 당분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지금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환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면 또 악재가 됩니다.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경기 침체로 가면 금리 인하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거는 당연히 기업들 실적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으면 증시가 아마 급락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발언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과는 같은데 중간에 그 이유가 다르네요. 달라요. 오히려 미국 경기가 지금 시장은 내년에 경제가 올해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 알고 있지만 시장은 뭘 좋아하냐면은 물가는 안정화됐는데 경기가 너무 뜨거운 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뜨거운 금리를 올리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그냥 미지근하면 좋아요. 골디락스. 예,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발언을 한 거예요.
내년에 금리 낮추겠다. 물가는 안정화된다. 그다음에 경제는 좀 슬로우해질 것 같다. 이 세 개가 다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발언들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연준 의장이 직접 했으니 시장이 이제 환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어쨌든 호재인데 이게 바뀌어서 어느 날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를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증시가 한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무작정 인하가 아닌 인하의 근거를 좀 따져가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IB인 JP모건은 내년 40여 개국에서 선거를 진행해서 변동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여 개국에서 선거를 실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보통 이제 선거가 있는 애는 좀 변동성이 또 나오기는 하는데 40개국이나 그러니까 되는 너무 건, 많긴 네. 하죠. 근데 이제 1월부터 이제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고 여기서 집권당이 되면 미국은 좀 좋아하겠죠. 네. 예, 중국은 또 불편할 것 네.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4월에 또 총선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11월에 미국이죠. 미국인데 어쨌든 선거가 있으면 누가 될지는 또 모르니까 좀 불확실한 건 사실인데 다만 선거가 있는 애는 집권당이 되기 위해선 그 선거가 있는 해에 당연히 경제가 좋아야 되거든요. 네. 경제나 주식시장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들은 좀 할 것 같아서 저는 내년도에 그 어쨌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심한 게 이 집권당이 재선되는 경우들 보면은 그 해에 어쨌든 주식시장 대부분 다 괜찮았고요. 물가도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먹고 살기 힘든 그 해가 딱 왔을 때는 대부분 집권당이 패배를 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트럼프 패배한 이유도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변수가 생긴 건데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올해 같은 정도의 어떤 미국 경기가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아마 미국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선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다만 시장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포커스를 맞출 거는 결국 내년에 지지율 따라 가지고 그 바이든이냐 트럼프 따라서 업종별로 등락은 되게 막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이제 내년 뭐 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뭐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러면 막 그 친환경주는 급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반대로 바이든이 유리하다 그러면 막 신재생 에너지도 막 급등한 이런 것들은 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수보다는 업종별 변동성 확대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두 후보가 너무 달라요. 네. 이 공약 자체가 극과 극이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변동성 확대는 좀 종목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후보의 공통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자국 우선주의 정도 그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업종별로 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기사에 따르면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법이 된 뭐 IRA 같은 경우 이걸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바이든이 쭉 집권하는 게 아닌 트럼프가 됐을 때 그 상황 역시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가 집권을 한다고 해서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확 바뀌진 않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실까요? 좀 예민하게 그래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일단 물론 그거를 당장 당선됐다고 해서 1, 2년 안에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 의회 동의도 거쳐야 되니까. 근데 다만 이거죠. 그거를 이끌었던 그 책임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 성향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어 버렸어요. 사장님 밀고 갔던 그 프로젝트가 바뀌었는데 이분은 또 정반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미 예산 집행되고 하니까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 오신 사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근데 없앨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럼 뭐냐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설사 그 트럼프가 그걸 없애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동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난 당선되자마자 IRA 다 없애버리겠다. 네. 전기차가 원흉이다. 막 이렇게 정말 그 다음에 화석연료 다시 가야 된다. 내연기관으로 다시 간다. 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당선이 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뭐 아니면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쪽 섹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악재가 될 없어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긴 한데
제일 저도 지금 모르겠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되는 거 그러면은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신재생 에너지는 일단 좀 숨을 죽이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시킨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도 뭐 이것저것 다 뭐 갖다 바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새 사장님 오시면 아찔합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게 그 금리가 좀 낮으면 되거든요. 금리가 낮거나 아니면은 성장하면 돼요. 부채 이상의 그 성장을 보여주면 부채 부담이 완화되는데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고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고물가에다가 거기다가 금리도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이제 고부채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 이창용 총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가계부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도성장기 때는 괜찮거든요. 지금 고도성장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수출도 뭐 등락 거듭하고 있고 내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채는 당연히 나중에 좀 부메랑이 분명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적어도 내년을 봤을 때는 좀 다행인 게 어쨌든 물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유가 많이 떨어졌고요. 환율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는 올해보다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적어도 올해보단 부채 부담은 완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수출 경기 돌아서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그러면 성장이 적어도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1.3이에요. 내년이 2.1 나오거든요. 그 올해보단 내년이 좋아요. 그러니까 몇 년 후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을 봤을 때는 너무 그 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이 부채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장기적인 저는 좀 부담은 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 환경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안고 가야 할 리스크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해부터는 대주주 양도세 및 국채 선물 야간 거래 검토 등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우선 뭐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25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되니까 아마 이제 과세는 26년부터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제 23년에 하려다가 2년 연기했죠. 그때 이제 개인투자분들이 워낙 반발을 또 하셔가지고 무슨 뭐 지금 세금이냐. 그래서 이겨내셨죠 사실. 굉장히 잘하셨고. 근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년 또 하반기가 걱정되는 게 요거예요. 내년 하반기 되면 또 이제 금융투자 종합소득과세 이제 하게 되니까 또 개인투자분들 만약 이거 결정이 그대로 또 유예했잖아요. 이 원안이 그대로 돼버리면 주식투자 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양도세를 이제 누구나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수익이 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팔려고 하는 욕구들이 더 그러니까 이건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랑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요거는 요 금융투자 소득세는 아직 우리나라 지금 덩치상 좀 시행하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성숙 시장도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이 증시 제도적으로 좀 바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내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25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상당한 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내년에 이제 가을부터는 가시권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뭉치셔가지고 또 힘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건 또 유예를 하든가 어쨌든 이게 되면 저는 또 증권사에 있지만 주식시장 좋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예,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시행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용산으로 가면 되는 걸까요? 네, 그 밖에도 우리 이사님께서 꼽은 2024년 주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내년에 좀 봐야 될 주요 좀 변수 중에 하나는 일단 이제 AI가 올해는 학습의 영역이었죠. 뭐냐면 이제 HBM 관련된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용량 서버에서 이 어떻게 보면 AI가 학습을 엄청나게 했던 건데 이제 내년에는 학습이 아니라 이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AI를 이제 시행하는 그런 이제 시기다. 그래서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에 AI가 직접 탑재가 돼가지고 바로 연산을 해서 내게 답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AI의 올해가 개학이었다면
내년도부터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국면에 들어갈 것 같아서 더욱더 좋은 아마 주가 흐름들이 저는 좀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전 적어도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AI 시대가 왔는데 반도체 투자 안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들 좀 충분히 좋은 가격 혹시 온다면은 내년도를 대비해서 투자하시는 건 전 충분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변수가 중국 증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요새 또 홍콩 그 H 지수 관련해서 ELS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분들도 지금 약간 손실도 좀 크신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주가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중국 증시도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금융권에도. 근데 저는 그래도 내년에 좀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3년 연속 지금 중국 증시가 3년간 연평균 18%씩 빠졌어요. 연평균 지금 1년에 18% 3번 빠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안 좋아요. 그만큼 중국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4년 연속 안 좋았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이번에 경제공작 회의한 것처럼 일단 성장을 우선하겠다라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원래 올해까지는 안정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이 문구를 바꿨습니다. 성장 쪽으로. 성장으로. 그러면 적어도 부양을 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중국 증시는 제가 폭은 모르겠지만 4년 만에 좀 반등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의 반등은 한국한테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부분도 변수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엔화가 이제 연말 들어서 갑자기 강세로 전환됐잖아요. 올해 정말 엔화가 저는 이제 일본 여행 예전에 갔을 때도 보통 제가 환전할 때 100엔당 막 1,100원 이랬거든요. 얼마 전에 850원 가격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갈 걸 하는 좀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저비용항공 쪽에서 네, 다시금 맞아요. 근데 다시 또 900원까지 올라왔는데 너무나 엔화가 약했던 거지. 상상 이상으로. 근데 결국엔 일본 총리 이제 일본의 그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정상화 좀 하겠다. 그렇게 또 언급을 한 것처럼 엔화는 내년에는 적어도 저는 좀 강세로 전환될 것 같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결국에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괜찮거든요. 네.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토요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다시 원상복구 되겠죠. 그래서 엔화 강세 전환도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갑자기 제가 또 기후 변화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년 하반기에 엘니뇨가 소멸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엘니뇨가 올해 좀 왔잖아요. 네. 실제. 그래서 요즘에 느끼시지만 겨울이 너무 덥지 않으세요? 모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겨울에 막 15도, 20도. 부산에서 이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엘니뇨 때문인데 엘니뇨는 어쨌든 이 지구 표면을 뜨겁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엘니뇨가 있으면 난방 수요가 줄어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나가거든요. 굳이 난방을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년 여름 지나면 엘니뇨가 소멸될 거라고 합니다. 그 소멸되면 정상 기온이나 추워져요. 그럼 내년에는 적어도 국제유가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가를 또 자극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금리 인하 있잖아요. 요게 또 약간 경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내년에 혹시라도 엘니뇨 끝나서 겨울에 난방 시즌이 만약에 날씨가 정말 추워지면요. 국제유가가 위로 튈 수 있거든요. 이건 특히 유럽에 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을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후변화를 우리가 왜 이걸 보냐면 이게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좀 줘서 그래요. 그래서 엘니뇨가 내년에 하반기에 소멸된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경제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 좋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다만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좀 뭐 팁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 의류주한테는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저 그 생각했어요. 네. 두툼하고 네. 계절적 성수기를 요새 맞아서. 의류주 주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패딩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의류주들은 이쪽이 매출이 큰데. 수출도 안 돼요. 네. 근데 내년에 반대로 훨씬 추워지면 올해 안 좋은 것까지 기저효과 생겨서 의류주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내년에 이런 엘니뇨 현상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하시면 거기서도 충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2024년도에 주목해야 할 섹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시장에서는 반도체, 조선, 제약바이오 등을 섹터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섹터 가장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저는 항상 이제 반도체를 가장 반도체. 선호하고 있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제 올 초하고 여름까지만 반도체 이렇게 계속 좋다고 얘기해도 그때는 반반이었어요. 사실은 의견들이 뭐 안 좋다는 분도 많이 계셨고 요즘에는 의견 일치다. 반도체 다 좋대요. 네, 그럼요. 누가 봐도. 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다 좋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온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물론 좋은데 지금은 너무나들 다들 좋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만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번 타이밍은 조금 늦춰서 보시면 좋겠고 내년에 그리고 반도체 말고 좋아 보이는 게 조선업종. 조선. LNG 쪽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배가 여전히 뭐 그 수주도 잘 되고 그다음에 배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전 세계.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좋고 자율주행도 지금 테슬라 지금 자율주행 하고 있는 것처럼 AI와 연결돼서 자율주행이나 전장 부품 이런 쪽도 내년에도 계속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내년에 좀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또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역시도 안 들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CXL 메모리 쪽도 맞아요. 상승폭이 좀 커서 이에 대해서는 좀 내년도까지 쭉 지켜봐도 좋을 부분들인지 여쭤볼게요. 이게 CXL도 그렇고 온디바이스도 그렇고 공통적인 건 뭐죠? 다 AI예요. AI. 예, 그러니까 네. AI를 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들이죠.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기기에 탑재되는 거고 CXL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용량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뭐죠? AI 시대가 오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 한국한테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어쨌든 이미 왔고 내년까지는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 시대가 지금 이렇게 빅테크들이 투자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갑자기 후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발을 담가놨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AI 관련주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데 가장 편한 거는 반도체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은 빅테크지만 한국은 AI에 직접 연결된 그래서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도 저는 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좋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괜찮고 다만 이제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CXT 관련해서는 결국 그런 것들이 기술이니까 저는 그 반도체 설계 자산 회사 있죠. IP라 그러는데 반도체 IP 관련주들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IP 쪽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꼽은 2024년 베스트 섹터 3가지 3위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의외로 좀 음식료 내년 네. 상반기까지 봤을 때 왜냐하면 일단 그 엘니뇨가 왔잖아요. 네. 네, 엘니뇨가 오면요 밀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밀 산지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러니까 풍년인데요. 그래서 밀이 공급이 늘어나요. 실제로 지금 요즘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음식료에 우호적이냐면 지금 환율 떨어지고 농산물 가격 떨어지면 비용이 줄죠. 근데 아시겠지만 각종 음식료 가격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증가하겠죠. 근데 그거를 주가가 전혀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료 섹터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좀 좋다. 그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업종도 있고 화장품 ODM도 좋게 보는 게 요즘에 화장품 저기 올리브영들 많이 가실 텐데 네. 올리브영 그 MZ세대 분들이 가서 사는 이유가 가격도 좋은데 가면은 다 있어요. 항상 바뀌잖아요. 예, 제품들이. 네. 가면 내가 오늘 갔는데 일주일에 가면 또 바뀌어 있고 그것도 되게 재밌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수많은 업체들이 올리브영에 납품을 하죠. 근데 미국은 얼타뷰티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올리브영 같은 데인데 미국도 비슷해요. 흐름이. 그러면 이런 브랜드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죠? 이 브랜드는 절대적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맡깁니다. ODM에. 그러니까 ODM은 신나죠. 이게 맡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좀 계속 열리고 있어서 화장품 ODM 좀 좋게 보고 있고 역시 그리고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이쪽 전장 부품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삼성 그 그룹에서 미래사업 기획단 그 새롭게 좀 만들었잖아요. 거기 수장으로 삼성 SDI 전 대표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삼성 SDI 2차 전지인데 결국 자동차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장 부품에 힘을 많이 실어줄 것 같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지분 투자하면서 로봇주가 올해 주도주가 됐거든요. 근데 삼성 SDI 전 대표이사를 여기에 앉혔다. 자동차 쪽 아닌가. 그래서 삼성에. 인사 쪽을 안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이 자동차 전장 부품 쪽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쪽도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꼽은 2024년 베스트 섹터 3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 주목할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떠오르는 용의 해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의주가 될 주식 그리고 주목할 이슈 분석을 해봤습니다. 월간 서울경제TV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